어떻습니까? 저기 다 대외적인 관련 우리가 뭐 얼마나 구체적인 정보를 뭐 가지고 있느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 그 내부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정도입니다. 먼저 어제 국회 정보위에 보고됐던 김여정 관련 얘기 나오면서 북한 문제가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뭐 황 소장 뭐 들은 바 있습니까? 제가 이제 4월 달부터 김정은이한테 좀 유고가 생겼다 건강에 이래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5월 1일 날뭐 비료 공장에 나왔다니까 대깨문들이 다 몰라와가지고 저보고도 사과해라길래 야 임마 좀 더 지켜봐라 이랬어요. 근데 6월 달쯤 돼서 그 한국의 일본 그 여기에 이제 내각조사실 정보원 이런 사람들과 접촉한 전직 외교관 이런 사람 통해 들으니까 일본에서는 그 입과하면 이런 게 완벽하게 일치가 안 되더라. 그래서 김정은이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 이래 보고 미국에서도 상당히 뭐 한 반반 정도로 가능성을 보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제 이제 발표된 그 내용을 갖고 보면 제가 봤을 때 북한이란 나라는 왕조고 왕조는 이 무력으로 통치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력으로 통치하는데 권한을 갖다가 이양하고 또 그 밑에 군정위원회를 만들고 또 뭐 이 박봉주나 그 또 이 뭡니까 저 뭐야 그런 애들한테 권한을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제가 봤을 때 그 제가 아버지도 그랬고 할아버지도 그랬고 이인자들을 용납하지는 않았거든요. 김정은이도 그랬고요. 그래서 저게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스토리가. 그다음에 이제 그때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김여정도 사실상 격리되어서 얼굴 마담이고 북한이라는 군부 체제에서 김씨 일가가 사라졌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군부 과두 체제로 가게 되지 김여정이라는 32살 먹은 여자를 갖다가 앞에 간판으로 세울 수는 없다라는 거죠. 뭐 그 애들이 뭐 18, 19이라도 됐으면 또 모를까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하게 김정은이가 문제가 생긴 건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김정은이가 문제가 생긴 부분을 그걸 북한에서 지금 발표했을 때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혼란이 오니까 시간을 상당히 끌면서 그 통치 체제, 과두 지배 체제가 정착이 되었을 때쯤 대외적으로 발표하기 위한 그 어떤 단계적 과정을 밟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어제 이제 박지원이가 이제 그 국정원장이 됐는데 왜 발표했냐? 한국이 뭐 제가 볼 때 뭐 북한에 10월 10일 날 그 조선 노동당 창건 대회할 때 트럼프하고 같이 가자고 좀 밀어붙인 거다 이런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 측에 전화를 해서 북한에서 초청장 왔느냐 물었다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자꾸 그런 제안들 이런 것들을 하니까 북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뭐 사람이 멀쩡해야 나오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땐 우리가 권력 이양과 뭐 스트레스로 조금 뒤로 물러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회적으로 했을 거고 그걸 또 조금 따듬어서 어제 그렇게 야당 입을 통해서 밖에 발표하는 행식을 했을 거라 이렇게 봅니다. 나중에 이제 직접 여당이나 정부 쪽에서 발표했을 때는 책임 북한과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렇다고 이제 북한이 그럼 미국이나 지금 남한하고 대화에 나설 거냐? 내년 1월 달에 북한이 그 전당대회를 해놨어요. 당대회를요. 잘 안 왔는데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 1월 달까지 과두 체제를 끌고 가가지고 1월 달쯤 이제 안정이 되었을 때 북한의 이후의 지배 체제에 대한 틀들을 정리해놓고 그 다음에 미국이든 뭐 남한이든 이렇게 만나러 나오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황 소장은 현재 북한이 과도기적인 과두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예, 군부 중심으로. 예. 근데 그걸 설명하려니까 저렇게 어제처럼 뭐 김여정에 이양을 했고 군사 경제 부분을 나누어서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제일 쉬웠겠죠. 오늘 뭐 황 소장 말씀에 조금 더 나가신 사람도 있더라고요. 장승민 전 같은 경우는 뭐 완전히 지금 식물인간인 것처럼. 나도 그 전제로 왔는데. 그렇게 예. 저는 뭐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과연 지금 뭐 그 영상 지금 나오는 영상들이 그렇게 북한이 그 정도 실력을 갖고 있을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나중에 그게 밝혀졌을 때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저는 뭐 그리고 그것이 단순하게 대한민국 그러니까 일본이나 뭐 그런 정보기관들이 그걸 알고 있으면서 그걸 갖다 자기들이 시시하고 있다. 그것도 조금 납득하기 힘들고 제가 생각에 어제 그 오늘 일부 신문에서 왜 박지원 원장이 저렇게 그 데뷔전하면서 저렇게 조금 뭐 일부러 정치적인 약간은 좀 이벤트를 한 거 아니냐는 그런 조금 그런 시선으로 보던데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맨 처음에 어제 제가 내 친구가 통화하고 있었는데 내 친구
야 김여정이 위임 통치했다더라.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지금 김정은이 유고 상태인가? 저기 무슨 급변 사태가 발생한 건가? 이런 상황으로 다들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위임 통치라니까. 근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정원이 상당히 그런 부분들은 저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실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 나름대로 7년 동안 집권하면서 나름대로 지금 성과를 못 내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내부적으로 이 자신에게 지금 주어진 여러 가지 이 부담들, 정치적인 그 부담, 또 그것도 실제 또 챙겨야 될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으니까 이걸 갖다가 일종의 부문별 담당자로 해서 나눠준 것이지, 그걸 갖다가 그걸 위임이라는 표현을 쓴 부분은 저는 상당히 단어 잘못 갖다 쓴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또 브리핑도 바꾸고 그랬는데, 진짜 만약에 북한이 지금 그러니까 김정은이 유구 상태인지 아닌지는 지금 북한이 어떻게 노는지 보면 될 겁니다. 만약에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너그 마음대로 위임이라고 너가 그 단정했어? 그런 식으로 빨끈하면 제가 생각에 아직 나온 건 없죠? 아직은 없는데 저는 뭐 빨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작년 연말에 지금 그 북미 협상 그것을 북한이 받을 것인지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 저는 그때 이야기할 때 지금 북한의 처지 상황을 놓고 본다면은 북한이 받을 수밖에 없다. 근데 결국은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고 그러다 보니 북한은 내부적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했던 게 북한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중국 핵심 세력 공산당과 평양 시민은 국가에서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어려운 상황에 왔다. 그러면은 지금 이후에 어려운 상황이 더 심화가 됐는데 코로나 문제가 발생하고 코로나는 또 경제 문제로까지 확산이 되면서 더 지금 압박이 오는데, 이러다 보니 지금 내가 볼 때는 북한은 이 젊은 지도자 또는 지도자들이 통치하기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 와 있다. 뭐 저는 그렇게 동의합니다.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강설과 관련해서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김정은 위원장의 지금 그 외관상 이렇게 보는 그 체형이 정상일 수가 없지요. 그런 체형이 어떻게 정상일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건강상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거는 뭐 전문가 말을 빌지 않아도 나는 그런 뭐 동감합니다. 그러면은 현재 지금 이것의 권력 분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단정적으로 이건 뭐 정보 문제이기 때문에 저거 뭐라 판단할 수는 없고, 단지 향후 리스크 통치 관리 차원에서 놓고 본다면은 현 시점에서 이 김정은 위원장이 모든 이 권한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향후의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그렇다면은 지금 상황에서 건강하든 안 하든 건강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볼 때는 향후 장기적인 통치 기간을 놓고 본다면 그건 정신제니까 내가 볼 때는 현 시점에서는 권력이나 이거를 책임수 문제를 분산을 시켜놓고 네. 대비하는 것이 맞다. 뭐 저는 그렇게 봐요. 북한과의 체제에서 같은 체제에서 김정인 그 최고 존엄 같은 사람이 유고의 상태에 빠졌다면은 지금 좀 몇 개월간 저렇게 그 시스템이 가동이 가능할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전에 다들 알다시피 110kg 이상 몸무게 나갔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오랫동안 이 여러 가지가 지금은 포스트 김능군에 그래서 여러 가지가 안 좋죠. 이게 모든 게 좋을 리가 없죠. 하지만 그 나름대로 뭐 사회생활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 전에도 이상은 없었다고. 이게 온갖 병이 질병들이 있겠죠. 지금 김정일 위원장도. 하지만 뭐 본인이 우리가 늘 봤던 와서 뭐 걷는 것도 뭐 이렇게 저렇게 걷고 뭐 약간 그런 것도 느낄 수밖에 없었잖아요. 하지만 본인의 그 활동 자체가 저는 문제는 없으리라 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한 대로 내년 1월에 이게 몇 차입니까? 8차 노동당대. 김정일 때는 이 북한에서 제일 큰 행사가 당대회랍니다.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 시절에는 그 당대가 한 번도 안 열렸었고, 이게 2016년도에 그 7차가 열렸는데 이번에 내년에 8차를 당대회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국가 발전 계획을 갖다가 새로 이렇게 수립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번에 5차 5개년이 지금 경제발전 5개년이 끝나는 해인데, 뭐 실패는 나름대로 인정했다. 뭐 이런
그것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북미 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11월 달에 대통령이 이제 선출이 되니까 그 선출된 권력하고 뭐 10월 달에 뭐가 있든 없든 어쨌든 11월 달 되면 새로운 권력이 선출이 되니까 그 권력과 어떤 협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1월 달에 다시 이렇게 그 나름대로 방향을 잡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 들면서 우리 박지원 원장님 항상 이렇게 성원하는 분인데 그분이 그 어제 그 이야기는 데뷔전인데 그래서 김건식 교수는 간종병 아니냐 뭐 이럴 정도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금방 말한 대로 위임 통치라고 본인이 예를 들면은 그 판단할 정도 근거가 있었다면은 그게 김정은 이 위원장의 뭐 건강 이상설은 지금 아무런 근거가 없다든지 뭐 이 말을 같이 좀 덧붙여야 되지 않았나. 위임 통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유고냐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모든 관심이 가버렸고 거기에 대한 온갖 이야기들이 나돌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봤을 때 국정원장으로서는 좀 적절치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이제 11월 달 미국 선거를 얘기했는데요. 대체로 뭐 트럼프 재선 어렵다라는 분석들이 지배적이다가 근래 와서는 스윙 스테이트들의 여론조사에서는 상당히 추격해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공소장님? 제가 사실 여론조사에도 얘기하는 게 막연하지만은 미국 쪽 여론은 내가 다루지 않으니까 그러나 이제 여론상으로 움직이러 보면은 근자에 트럼프 쪽에 많이 유리하게 갔다. 어쨌든 중국에 대한 반중 정서가 강한데 중국에 대해 제압하는 부분은 거기 민주당 후보에서 압도적인 그 우위를 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 미국에서 곡물 생산이 이루고 있는 주쪽 그쪽에서 놓고 볼 때는 이제 기사회생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참 이거는 뭐 운이 좋아서 그런지 중국이 지금 대홍수로 지금 곡물이 지금 식량이 절대 부족한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의 식량에 의존해야 될 단계에 왔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 그 곡물 생산 그쪽 지역에서도 이제는 여론이 돌아섰을 거고 그 다음 문제가 또 하나는 코로나 문제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은 아니었다. 코로나 문제가 한 상황은 넘어갔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 트럼프가 자기네 굉장히 그 논란이 됐고 무리수거로 되었던 그 장벽 그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일정 부분 정당화가 되면서 그 트럼프의 지금까지 전략적인 차원에서 놓고 볼 때 자기한테 발목을 잡고 있던 몇 가지 전략적인 부분들이 고리가 연결고리가 풀려버렸단 말입니다. 그런 현상은 우리나라를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거는 내가 뭐 거기까지 이야기하기는 어려운데 트럼프가 재선되는 것이 우리한테 좋으냐 나쁘냐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지금 아마 이유 문제는 지금까지 미국 대선이면 북미 문제 변수가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외교 문제보다도. 그러나 이번에는 미국 선거가 외교, 중국과의 대미 관계 이 부분에다가 굉장히 큰 이전하고는 달리 변수로 떠오를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트럼프가 유리해지는 국면으로 자꾸 간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저는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무조건 트럼프 진다고 봅니다. 바이든 이길 건데 문제는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치러지고 결과가 깔끔하게 나오느냐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우편 투표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가 계속 시비를 걸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2016년도에 우편 투표를 한 30% 정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한 70% 가까이 할 거래요. 그러니까 물론 뭐 부재자 투표 이런 것도 있지만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다들 우편 투표를 하는 분위기인데 지금 문제는 우리를 치면 우정사업본부장을 자기 기증만이한 흥금만이한 친구를 앉혔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지금 후원자를 앉혀가지고 지금 그 친구가 대조인가 하는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지금 쉽게 말하면 구조조정 차원에서 우리 비용 절감해야 되니까 그래갖고 지금 그 각 주에서 통보해서 시한 내에 안 올 가능성 높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그 카운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시간 안에 들어오는가 안 들어오는가 그 2002년도 상황이
저는 그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에는 옛날에 엘고 같은 경우는 자기가 유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승복했지. 승복을 했는데 트럼프는 안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런 경우에는 진짜 그래 되면 이건 전 세계가 진짜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저는 상당히 지금 어떻게 지금 250년의 미국 정치를 봤을 때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를 나누는데 트럼프 이전과 트럼프 이후를 나눠야 될 정도로 진짜 이단적인 사람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전망하기조차가 상당히 힘든 상황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그래 되면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도 엄청날 겁니다. 걱정됩니다, 솔직히. 그래. 트럼프의 당선을 맞췄던 소수에 해당된다라고 얘기하는 황장수 소장. 지금 보면 한 4.2 평균 합계 4점이다 이래 나오고 있고 또 리어 클리어 폴리틱 같은 경우는 7.6 정도 나온다 이래 보고 있어 차이가요. 트럼프가 이제 7월달에 바닥을 쳤고 8월달에 좀 이제 올라왔는데요. 근데 이제 바이든이라는 후보 자체에 대한 매력이 워낙 없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 판을 갖다가 이제 포퓰리즘으로 몰고 가면 이제 가능성이 좀 있는데 바이든이 그래서 이제 여성 후보를 강성으로 이제 해리스를 갖다가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 11월 달까지의 경제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 건가. 근데 어제 WTO가 내년까지 L자행으로 간다고 미국이 지금 연준도 경제 침체가 심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미국이 지금 실업자 다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1차로 미국이 5월달까지 맞았을 때 트럼프가 완전 박살이 났죠. 트럼프는 경제 아니면 살아날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근데 2차로 지금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것 같아요, 경제가. 그래서 아까 우리 황 소장은 외교관계가 핵심 변수라고. 외교는 저는 미국에 별 관심들이 없다고 봅니다. 중국하고 문제도요. 딱 경제인데 코로나가 지금부터 10월 달까지 이게 찬바람이 불면 엄청나게 미국에서 사망자가 더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다시 이제 트럼프는 이걸 문을 안 닫을 겁니다. 이제 락업을 안 하겠죠. 그렇게 되면 미국의 그 사망자는 폭증하고 그런 상황에서 뭐 이 완전히 이 봉쇄하는 것보다는 조금 낫겠지만 미국 경제가 계속 어려워질 건데 이것 때문에 저는 코로나 때문에 트럼프가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가 좋아질 리가 없다. 이번엔 안 된다. 네, 경제가 좋아질 리가 없다. 네, 김 대표님까지 듣겠습니다. 예, 저는 그 현재 이 트럼프 대 반 트럼프의 그 대선 구도가 지속되면 트럼프는 어려울 것이다. 이것이 트럼프 대 바이든의 어떤 이 대선 구도로 된다면은 트럼프한테 또 하나의 기회가 올 수도 있다. 지금 8월달에 좀 이렇게 차이가 경합주에서 이 전체적으로 그리고 경합주에서 격차가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뭐 저는 두 분 말에 다 그 동의하는 게 중국과의 관계는 외교이자 경제 문제이기 때문에 이 경제 문제에서 이 백인 자기 지지층들한테 뭔가 그 어떤 메시지라도 줄 수 있는 상황이 됐다면은 그 트럼프가 상당히 이 힘을 얻을 수가 있고 좀 전에 이야기했던 우편 투표가 나는 70%까지나 돼요. 네, 70%. 네, 그 우편 투표 70%까지 될 때 그 우편 투표를 처리하는 과정이 이 상당히 이렇게 뭐 이 복잡다단하고 이랬을 때 아까 2002년의 경험 고가 아버지 부시랑 아들 부시. 아들 부시입니다. 그때 아들 부시랑 했을 때 그 대법원에서 검표 중단을 검표 중단 했잖아요. 그걸 승복한 건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또 미국에서는 지금 굉장히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많이들 경고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 우편 투표에 대해서 이 트럼프가 처음부터 이거는 뭐 엉터리다 했다가 지금은 또 받아들이는 뭐 이런 걸로 하면서 저걸 어떻게 할지 모른다 이런 것도 있는데 하여간에 그 미국 대선 제도 자체가 상당히 복잡다단하고 이렇잖아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뭐 힐러리 클린턴이 전 국민 투표에서 200만 표가 이긴데도 300만 이긴데도 졌을 정도니까 그래서 이 아까 말한 그런 중국과의 외교, 경제 이런 부분에서 본인의 어떤 캠페인 전략으로 바이든을 갖다가 계속 물고 들어와서 이렇게 바이든을 이렇게 그 네거티브 전략 이게 또 어느 정도 먹히는가 이렇게 봐지는데 뭐 우리가 지난번에 워낙 다들 틀렸고 우리 황 소장만 맞췄었는데 제가 볼 때 그래서 이게 좀 예측 불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최근에 그
정당 지지율,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 관련 논의부터 미국 트럼프와 바이든 경쟁 얘기까지 다뤄봤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역시 코로나19가 지금 이후에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가 가장 큰 변수를 봤고요. 국정 수행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약간 다시 높아지는 좀 지지도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지만은 근자에는 역시 지금 국정 운영에 대한 실망 불만이 전반적인 기류로 흐르고 있다. 다만 혹시 민주당이 전대 이후에 재정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여기에 대한 좀 견해차가 있었던 정도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렇습니다.